이렇게 해서 이제 암세포를 잡는 이 깔때기를 만들어서 맑은 용액의 암세포를 잡아놓고 몇 개 잡느냐, 10개 중에서 몇 개 잡느냐를 계속 반복 실험을 합니다. 이거 한 3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정상인 혈액에 암세포를 집어넣어서 몇 개 하느냐, 그 다음 환자 혈액,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거고요. 이 맑은 물에서 암세포를 잡는 거하고 정상 혈액에서 잡는 거하고 환자 혈액에서 잡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 맑은 물에서 그냥 우리가 어항에서 물고기 잡는 거 수준이고요. 이거는 좀 흙탕물에서 물고기 잡는 수준이고, 이거는 아주 하수구에서 깊이 빠져 있는 장어 하나 잡아내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이 기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거의 다르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암종, 8종암 이상의 세포들을 가지고 암세포를 걸러내서 회수해서 활성도 90%를 다 유지하게끔 하는데 3년이 이제 걸렸죠. 속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 병원 가서 혈액을 뽑으면 보통 좀 작은, 보통 뽑는 게 10cc짜리입니다. 10ml짜리. 그 10ml짜리 안에 있는 거를요, 그건 20분 만에 우리 다 암세포 다 분리해냅니다. 20분 정도. 그러니까 30ml per hour잖아요. 속도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그 다음 또 맨땅이 또 나타납니다. 이 맨땅이 뭔가 하면 지금 암세포를 정확하게 잘 잡는 90% 이상으로 모든 암종에서 잘 잡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이때까지 없던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있던 기술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연구 개발을 할 때 대체로 보면 있는 기술에 대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능을 조금 더 높이다든지 약간 더 좋게 만다든지 용도는 있었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아스피린 약이 있죠. 아스피린은 해열제 용도로 쓰고 용법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몇 미리그램짜리를 하루에 몇 번 먹으라 나오는 거죠. 그건 아스피린 복제약을 만들면 용도가 용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새로운 약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코로나 백신은 어떤 환자한테 몇 cc를 몇 개월 주기로 주사해야 되는지 이 용법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R&D를 해보면 이때까지 항상 대체 기술을 개발하고 약간 이 개선된 연구를 했지 새로운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하려면 용도까지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암세포를 정확하게 잡는다? 그 정확하게 잡아서 어쨌다는 거냐? 어디다 쓰느냐?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암종 환자에 어떤 병기에 어떤 치료력을 가진 환자한테 이 검사를 하면 뭘 알 수 있냐? 치료 효과를 아냐? 전이 재발 안 하냐? 암종에서 조기 진단이 되냐? 항암제 내성에서 교체 시기를 알 수 있냐? 뭘 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용법은 환자 혈액에서 어느 부위에서 어디서 얼마만한 양을 어떻게 뽑냐? 이것도 정해야 됩니다. 주사기 바늘의 게이지까지 다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혈액을 뽑았으면 어떻게 분석을 해서 뭐를 기준으로 이 목적을 판단할 수 있냐를, 이게 용도와 용법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를 정확하게 잡는다 이걸로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임상 연구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0종암에 대해서 한 3,500례 정도를 했는데, 병원 암센터에서 그 암 환자의 혈액을 계속 받아와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혈종암 세포를 다 분석을 하고 나서 나중에 기록하고 맞춰서 그 환자별로 임상 유의성을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양적 분석을 하는 것은 CTC의 개수 변화를 봅니다. 예를 들면 환자가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하고 그다음 경과 팔로우업이 쭉 일어나면 계속 혈액을 뽑습니다. 혈액을 뽑는데 이 치료 전후에 이후에 혈액 안에 있는 암세포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고 늘었다가 주는 사람이 있고 확실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수의 변화를 보고 이쪽은 약간 위험군, 그러니까 치료를 타이트하게 해야 된다. 이쪽은 약간 주의를 줘야 된다. 이쪽은 치료 경과가 좋은 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용도와 용법을 정한다는 거예요. 이 수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혈액 안에 암세포가 들어가면 보통은 암세포가 이제 조직 그 상피성 세포라 그럽니다. 에피텔리아라고 그래서 상피성 세포인데 이 장기 내부가 전부 상피성이거든요. 우리 피부 세포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 피부 세포 상피성 세포가 혈관 안에 들어가면 얘가 살아남으려고 여러 가지 어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면역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살아남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얘가 중간 여부로 메센카이머로 가는 얘가 변신을 합니다. 세포가. 이런 세포의 변신 여부, 그러니까 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포의 A형이나 U형의 변화도 봐서 예를 들면 어떤 치료를 할 때 얘는 아까는 대장암 사례였고요. 이건 신장암 사례인데 이렇게 해서 이 세포의 형태가 A형이 바뀌면 이 사람이 뭐 어떤 특별한 어떤 표적 치료제 약물 치료를 했다. 그러면 그거의 치료 반응성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원활암 조직이라든지 의료 기록이라든지 종양제 표지검사와 별도로 우리가 혈액에서 암세포를 수시로 아주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 환자 우리가 50만이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FDA 승인 받은 기술력 그 1회 하는데 3,000불입니다. 왜 3,000불이냐? 혈액에서 암세포를 안 얹고 수술해서 하면 입원비, 치료비 다 하면 3,000불 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의료는 거의 대개 이 가격이 원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대체 가격으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000불인데요. 30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50만, 우리나라 국민시장만 해도 50만이라고 치면요. 암 환자가. 이 사람이 한 번만 딱 쓴다 그래도 1조 5천억입니다. 두 번 썼다 3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이런 기술 개발을 하는 이유가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암 환자는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차고 넘치거든요. 근데 이 기술이 지금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제 저 기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제가 여러 가지 했던 이야기를 맨땅 헤딩한 이야기를 이제 쭉 했습니다. 쭉 했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맨땅의 흐름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변곡점이 어디 있나 하면 후기에 있습니다. 후기 전과 이후가 조금 다릅니다. 맨땅의 헤딩이 다른 이유가 첫 번째는 헤딩하는 대상이 좀 달라졌어요. 앞에는 나노 생체 모방 이러다가 좀 이 에피소드형이었고요. 그 다음 이 뒤에는 스토리, 암이라는 스토리에 대해서 에피소드를 연결해서 앞에 개발한 에피소드를 이 스토리에 맞춰서 쭉 이게 스토리를 구성했죠. 그래서 맨땅에 헤딩하는 대상이 바뀌었고요. 이 에피소드에서 스토리로 바뀐 게 이 스토리가 첫 번째 맞춤형 항암제 선정이다. 두 번째가 한 게 검사 과정에서 수시로 암을 빠르게 생포해서 검사하는 거. 이 두 개 스토리를 딱 합쳐지면요. 맞춤형 항암제를 찾아서 빠르게 검사를 하면 항암제 교체 시기를 아주 빨리 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사 주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스토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헤딩하는 요령이 바뀌었어요. 앞에는 내가 전산 공부하고 버클리 가서 전자하고 나노 공부하고 그 다음 와서 생체 모방 바이오 공부했는데 2주 오니까 제가 아무리 의료 공부해도 의사보다 잘 알겠습니까? 이건 제가 넘사벽인 거예요. 제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소드에서 스토리를 바뀌면 에피소드에서는 제가 공부해서 대충 융합해서 혼자 공부해서 하면 되는데 이쪽 스토리는 내 혼자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스토리를 바꾸면 헤딩하는 요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에피소드는 그냥 단편적인 단타지만 스토리는 아까 경로가 있잖아요. 스토리의 경로를 따라가야 되고 에피소드는 내 혼자 하면 되는데 스토리는 역량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우선 이제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토리에서 경로가 왜 중요하나 하면 스토리라는 경로가 창의적이라야 되는데 이게 왜 스토리의 창의성이 중요하나 하면 그 예를 들면
프린트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인쇄 스토리죠. 덧 프린터도 있고 더멀 프린터도 있고 잉크젯 프린터도 있고 레이저 프린터도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은 스토리입니다. 인쇄 스토리잖아요. 기능이 다 똑같잖아요. 인쇄하는 겁니다. 인쇄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이 스토리들이 다 다릅니다. 덧 프린트는 모터를 이용해서 활자를 치거나 핀을 쳐서 인쇄하는 거고 이렇게 단번에 넘어가죠. 더멀 프린터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종이를 변색시켜서 내보내고, 잉크젯 프린터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안에 히터를, 요 안에 잉크 히터를 달고 가지고 잉크를 분사하게 만들어서 프린트하는 겁니다. 레이저 프린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전자를 가지고 빗으로 드럼에 씁니다. 이미지를 써가지고 톤을 묻혀요. 묻혀서 구워냅니다. 이게 똑같은 프린트인데 이 경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말은 이게 전부 덧 프린터, 더멀, 잉크젯 전부 새로운 제품들이잖아요. 뭐가 다르냐면 프린터라는 건 다 똑같은데 새로운 게 경로의 차이에서 독창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제일 멀리 돌아가는 거는 레이저 프린터예요. 이만큼 돌아가죠. 제일 빠른 게 이거죠. 덧 프린터. 근데 어느 게 빠릅니까? 이게 빠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스토리의 경로는 스토리를 아무리 복잡하게 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어느 게 나오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효율이 중요한 거라. 효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토리의 창의성이 되게 중요하다. 독창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암스토리의 가장 유니크한, 가장 특별한 독창성은 이때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체를 생화학적으로 보지 않고 물리적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차이가 나는 경로의 차이고요. 제 스토리에. 그럼 이 스토리를 그렸으면 스토리를 따라서 실현을 해야 되면 실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제가 항상 잘 생각하는 융합의 이게 다각형이라는 겁니다. 폭을 뭐 전자, 기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사회, 문화, 역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의 폭입니다. 폭. 영역의 폭이고 이쪽은 깊이입니다. 얼마나 내공이 있냐는 거죠. 각 분야에. 각 사람들마다 자기의 역량을 그려보면 어떤 사람은 뾰족하고요. 모든 걸 다 잘한다. 이거는 이렇게 널쩍하고 얇은 거죠. 왜 그러면 사람이 면적은 거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역량 다각형이 있는데 제 역량 다각형은 요겁니다. 나노 잘 알고요. 전자도 어느 정도 잘 알고 바이오는 뭐 조금 한 30~40% 알고 병리 의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혈중암 세포 암 진단을 하려면 이런 역량이 필요한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역량을 합칩니다. 요런 다각형이 가진 사람하고 역량을 합쳐버리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기계공학자가 암 연구를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도 제 역량을 벗어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도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꿈을 꿀 때는 내 역량 안에서 꿀 게 아니고 이렇게 꿈을 꾸면 제 역량 밖에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잖아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량을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제 능력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버거운 일을 도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맨땅에 헤딩을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도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여기는 가성비 싸움을 했고요. 여기는 될 수 있으면 가치를 만들어내자.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뭐 일을 할 때는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도대체 가치라는 게 뭐냐? 가치가 어디서 나오고 가치의 소스는 뭐고 가치가 있다 없다를 무슨 판단 기준으로 해야 되냐는 생각을 고민을 한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는 가치의 근원은 에피소드에 있지 않고 스토리에 있다.
그러니까 구슬이 있지 않고 목걸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어도 목걸이를 못 만들면 그 구슬은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목걸이에서 구슬 하나 좋은 거 싸게 해봐야 이게 대체 가성비 높이는 거는 별로 임팩트가 없더라. 새로운 목걸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되더라는 걸 깨달았고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새로운 부가가치는 혁신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에피소드가 좋은 에피소드가 아니고 혁신적인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요. 가치의 기준. 그럼 뭐가 가치 있는 이고 뭐가 가치가 없냐? 이걸 그러면 뭐로 판단할 거냐? 과학기술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고민을 했었는데, 가치의 기준은 여기 적은 취미 연구, 아마추어 프로, 제품, 상품. 이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가치 기준이 다른 겁니다. 이 가치 기준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가치는 가치인데 나의 가치냐 너의 가치냐. 예를 들면 취미와 아마추어가 취미로 하는 거는 나의 가치,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프로가 연구를 하는 것은 내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가치가 나의 가치를 추구하느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요. 제품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상품은 다른 사람이 사가는 겁니다. 제품과 상품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사가야 되는 거지. 상품이 돼야 되는 거지. 제품을 아무리 만들어서 쌓아놔봐야 창고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제가 자동차 에어백 개발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아주 빠르게 자동차가 딱 충돌을 하면 충격을 딱 감지를 내서 신호를 보내서 이 스티어링 휠 안에 있는 이 안에 화약이 있습니다. 폭약을 터뜨려 가지고 이 백을 순간적으로 부풀리거든요. 이게 30ms 안에 끝이 나야 됩니다. 30ms가 넘어가면 사람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빨라야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제품을 개발해서 실차 시험을 했었어요. H사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신호를 보내서 정확하게 터졌어요. 근데 목표 달성했죠. 근데 시험 결과 실패. 억울하잖아요. 내가 만든 센서는 정확하게 신호를 보내는데 왜 실패냐? 이거는 제가 뭘 혼돈하고 있었냐면 목표와 목적을 혼돈하고 있었더라고요. 자동차 에어백의 목적은 뭡니까? 승객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에어백이 정확하게 작동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더라고요. 자동차 에어백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상해치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확하게 작동해도 사람이 많이 다치면 얘는 실패해요. 그러니까 정확성이 아무 필요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이기고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이 기술 개발도 딱 같은 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목표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목표보다 내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보다 이 가치, 목적이 훨씬 중요하구나고 생각을 해서 이 후반부는 실은 이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가치라는 게 아까 제가 느끼기로는 가치는 스토리의 혁신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 가치는 수혜자의 가치를 추구해야 되는구나. 는 걸 느껴가서 그 다음부터 실은 이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에 게 다 바뀐 겁니다. 실은 대상도 바뀌었고 목표가 기술 위주에서 가성비를 높이는 이 가치에서 환자 위주의 혁신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걸로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스토리가 아니고 에피소드가 아니고 스토리를 쓰게 되고, 그러니까 새로운 게 되니까 용도 용부까지 해야 되고, 이 스토리를 이루려다 보니까 제 혼자의 힘으로 안 돼서 역량을 다른 사람하고 합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뭐 그냥 쭉 맨땅에 헤딩한 이야기를 그냥 했었는데요. 우리 고등학교 때 청운정에 보면 이 교훈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교훈을 보면
아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제가 이 학교 졸업하고 한 40년 지나서 야, 이게 맨땅에 헤딩하는 법을 고등학교 교훈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느낀 거는 아, 에피소드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이 스토리의 맨땅을 아는 사람, 아는 헤딩. 그리고 경로를 스토리를 따라서 역량을 융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할 줄 아는 헤딩. 그리고 혁신적인 가치를 남의 가치, 나의 가치가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의 가치를 위해서 목적을 행할 수 있는 헤딩. 그러니까 이 제가 느끼기로는 이 우리 고등학교의 교훈이 제 맨땅에 헤딩하는 법하고 진짜 탁 잘 들어맞다는 생각을 지금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맨땅에 헤딩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동기분들한테 뭐 포럼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공계에서 맨땅에 헤딩이 뭐 이런 거다 이런 이제 소개로 좀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에는 이 조금 앞으로 우리도 이러면 좋겠다는 약간 뭐 제안 비슷하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여행하고 탐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행과 탐험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이야기한 거는 맨땅에 헤딩할 때는 탐험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스토리처럼 이야기처럼 하잖아요. 이게 여행이 돼버린 거죠. 저한테는 이제 지나온 일은 여행이고요. 앞으로 가야 될 모르는 거, 내가 앞길을 모르는 거, 맨땅에 헤딩은 탐험입니다. 그러면 저도 곧 은퇴를 하고 은퇴를 하신 동기분들도 있고 앞으로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우리가 여행을 할까요? 저는 여전히 탐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과 탐험은 기준이 은퇴가 아니고 현재냐 미래냐 과거냐거든요. 우리 현재를 살잖아. 이게 은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행하고 탐험하고. 은퇴한다고 내일 우리 일을 아나요? 모른다는 얘기죠. 인생은 연구를 하든 생활을 하든 삶을 사든 선조를 보든 뭘 보든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탐험의 길은 은퇴와 관계없이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 동기분들이 활동 분야가 되게 넓잖아요. 각자의 이게 여러 가지 활동 분야에서 이때까지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 전부 이 에피소드 화점이 중요한 화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 이렇게 한번 엮어서 스토리를 한번 맞춰 보면 어떨까? 이게 거창한 것 같아도요. 지나간 일들을 스토리를 엮어보는 게 우리가 책을 쓸 수도 있고요. 책도 같은 겁니다.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드는 게 책이거든요. 또 하나는 등산을 해도 아무 산이나 마구잡이 가는 게 아니고 뭐 백두대간을 간다는 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좀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더 좋기로는 이 서로 다른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동기들이 한번 모여서 같이 한번 아까 제가 의료하고 융합을 했다 그러잖아요. 융합을 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뭐 융합 분야를 일을 하고 있지만 융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짬짜면 있지 않습니까? 이 짬뽕하고 짜장면은 융합을 해버리면 이게 음식물 쓰레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융합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 암 연구를 할 때 의료 전문 병원이 있고요. 암센터가 있고 우리는 공돌이잖아요. 공학적인 기술인데 이 생각이 다릅니다. 완전히 관점도 다르고 진짜 달라요. 이 다른 걸 그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연결을 저는 뭘 했냐면 시료로 했어요. 똑같은 사람의 환자의 피를 여기도 병리학적으로 임상학적으로 보고 공학적으로 보고 물리적으로 보고 같이 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분야, 서로 다른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융합하는 것은 관점이 다르고 시야가 다를수록 융합이 잘 돼요. 더 임팩트가 큰데 단 사안이 같은 사안을 봐야 됩니다.
이런 게 상당히 융합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시야는 다르고 분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건 이건 다를수록 좋아요. 다를수록 좋은데 단 목적이 다르면 융합이 안 됩니다. 시끄러워집니다. 분란만 나고 사람 피곤하고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적만 같으면 우리가 좋은 목적만, 공통의 목적만 찾으면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걸 좀 우리가 합치면 재미나는 스토리를 쓸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계속 맨땅을 알아가고 해법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저는 계속 헤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헤딩한 걸 제가 이제 책을 쓴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름이 뭐 이것이 이공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간에 보면 이공계에서 제가 헤딩했던 이야기, 오늘 이야기한 거 말고도 뭐 이거 쭉 적어놓은 책입니다, 실은. 예, 여기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조영호 동기가 포럼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포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더 질의할 사항은 조영호 동기에게 개별 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럼 마지막까지 참여하신 동기들께는 조영호 동기에 져서 이것이 이공계다를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포럼 마친 다음에 카톡이 오면은 책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배송이 됩니다. 아울러 아까 진행 중에 서영준 동기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체적으로 마이크는 통제가 되지만은 비디오는 개별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46년 만에 친구들 얼굴을 볼 기회였는데 몇몇 친구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대단히 서운했습니다. 다음번에는 개선해 가지고 더 잘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교가 제창을 하고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통산 12회 경북고 57회 정기 포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 태어난 놈이 늙어서 우리 상설